대륙의 이야기꾼들 김영과 위하. 평생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잠시 고민하겠지만 결국 김영 소설들을 꼽을 것 같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편은 아닌데 그의 소설은 최소 3번은 읽은 것 같다. 그래도 장르로서 무협소설 좋아한 것은 아니다. 성격이 곧 운명이라는 말처럼 김영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을 겪지만은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기 길을 간다.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김영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어딘가 한 군데씩은 고장난 사람들이다. 고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타고난 개팍, 잘난 형제에 대한 열등감, 어린 적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한결같은 사매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거나 벗에 대한 지키기 힘든 맹세, 부모의 원한, 또 현실의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나간다. 자, 젊은 날의 시련이 한이 되어서 평생 맹목적인 복수와 사욕을 일삼는 광인이 된 이막수의 최후야말로 김영이 그리는 세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묻노니 정의란 무엇이기에 생사를 가름하느냐? 김영의 이야기에는 가장 힘든 순간들 사이에도 유머가 있다. 유머로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연민을 담아서 지켜보지만 결국 김영이 그리는 세상 역시 탐욕과 배신이 판을 치는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낙관제의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 그 많은 고전 명작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도 그렇다. 그에 비하면 요즘 소설들은 이야기의 힘 자체보다 다른 요소들이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때로는 작가가 독자를 이야기로 끌리려고 하기보다는 한사코 밀어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고 한다. 생경한 간념어와 뚝뚝 끊어지는 구조, 현란하기만 하고 피로감이 이는 미문 집착, 작가 내면의 독백의 과잉, 모호한 결말, 그리고 말미에는 평론가의 격찬, 또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작품들이 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투어가지만 오래된 이야기의 맛을 느끼게 해준 소설이 미하의 인생이다. 몇 페이지 읽자마자 작가의 능수능란한 이야기 솜씨와 능청맞은 원체의 정신을 빼앗겼다. 인생은 잡다한 분칠 없이 일리아드 오세이, 아라비안 나이트, 스워지 등 소설의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꾼의 구라. 여성 캐릭터들을 비현실적인 만큼 순종적이고 희생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은 불편했지만 이 캐릭터들이 안쓰럽고 짠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제조만큼은 기가 막히다. 번번이 나오는 인물들의 정이 가게 만들고 번번이 죄 없는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운명을 선사한다. 이건 뭐 왕자의 게임 쓰는 나중에는 해도 너무해서 자기적이라는 느낌까지 든다. 그러나 또 한편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이라는 미친 바람이 몰아치던 시기 중 민초들에게 가해했던 끔찍한 고난을 떠올려보면 현실이 더하면 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날 것은 도대체 읽기도 힘들었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로 읽게 만든 힘 역시 낙관제와 유머 연민이다. 미하의 3권짜리 소설 형제는 인생과는 결이 다르다. 유머 풍자는 있지만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여운은 덜하다. 그래도 정말 재미는 있다. 정말 더럽고 웃기고 야하고 눈물나고 갈 때까지 가고도 더 가는 가인의 끝이었다. 책 읽는 것조차 폐가 될 수 있다니 고3 때의 기억이다. 난 남을 위해서 대단히 헌신을 자신은 없지만은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고 살 테니 다들 날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다. 아무리 고3이지만 일정량의 빈둥거림이 산소처럼 필요한 체질이라 짬짬이 만학하게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소설책을 읽기도 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은 몇 시간 공부했네, 목표가 몇 시간이네 하지만 냉정하게 관찰해보면 몇 시간 공부했는지 계산해보고
목표 세우는 시간, 공부하기 싫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시간, 그러다가 반성하는 시간 등등. 결과로 고3 때 오히려 짬날 때마다 전투적으로 책을 읽은 것 같다. 고3 때가 잠잠히 그는 내 거기에 선비했고, 이렇게 참 학창시절에 참 제대로 된 영향으로 많은 책을 읽었다라는 것인데요. 참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장래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산 사람들의 또 입장이라 할까,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나는 무자비 친구들을 부럽지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모두 계시고 화목한 친구네 집은 너무나 부러웠다.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누리는 타인의 존재를 편하게 받아들일 만큼 수양이 된 사람은 많지가 않다. 꼭 누구를 탑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자고 된 사람이 부를 만끽하는 모습만 꼴보기 싫은 것이 아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지능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성취를 누리는 당연한 자유가 누군가에는 의도적인 과시로 비춰서 증거를 넣을 수도 있다. 옛날로는 선사는 산 길을 걸을 때 꼭 지팡이로 땅을 콩 내리치며 걸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나의 잘못이 아닌 하루 이내 고통받는 타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보다 강한 자가 내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상황이라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나보다 약자인 사람, 나보다 절박한 처지인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까지 그때 집으로 터벅거려 돌아가며 생각한 것들이었다. 하여튼 80년대 대학가의 독서, 대학에 들어간 후 나의 로빈슨 크루소식 고립주의 가져가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기 시작했다. 막연히 낭만적인 기대를 가졌던 대학 그 축제는 단체의 절단이기로 상징되는 대동제가 있었고 등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나르치스 가치관을 지닌 나는 단지 이쁜 여자애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졸업한 고교에 또 서클에 가입했는데 시절이 시절인지라 운동권 서클도 아닌 이 서클조차 선배들이 짜놓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사회과학 세미나를 했다. 당시에 읽었던 세미나 책들은 대체로 알기 쉬운 어쩌고저쩌고, 독서에서 배운 것이 때문에 세상이 쉬운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대학가에 졸업하면 정답을 정해놓고는 신입생들을 그것으로 빨리 이끌려고 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88년 여름쯤인가 세미나를 앞두고 예습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서클 여자 사람 친구의 요청에 따라서 서클 친구들 소식처의 하나인 동네 햄버거 집에서 코너를 시켜놓고 그녀와 예의 알기 쉬운 시리즈 철학책을 같이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온통 모순 개념으로의 설명으로 가득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안 바로는 그 책을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창안한 저작인 모순론을 일부 발췌해서,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다. 이제 와서 하루키 별로야는 비겁해. 언제부터인지 좋아하는 작가로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꼽는 것은 좀 모양 빠지는 일이 된 분위기다. 이해도 간다. 우선 30년 동안에 내내 인기가 높았으니 참신한 이름일 리가 없고,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인 작가치고는 그리 쉽고 대중적인 이미지다. 내가 증인이다. 나는 1989년 하루키가 문학 사상 상실의 시대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이후에 10년 넘도록 벌어졌던 열광 내지 난리통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독자들은 무너지고 작가들은 마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온갖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의 탄생 콜, 인생의 탄생. 나는 대학 시절의 상실의 시대 출간되자마자 거의 환장하도록 좋아하며 몇 번씩이나 읽었다.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인데 이 소설은 하루키 소설 중에서 유일무이한 이질적인 소설이다. 리얼리즘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커리어 초반에 작심하고 나도 리얼리즘 이야기를 쓸 수 있어 하는 결심으로 써본 작품이기도 하고, 자전적인 요소가 있는 이야기를 리얼하게 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누구나 대체로 찌질하고 인생이란 누가 반사판을 대주지 않기에 영화에서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다. 결국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편집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상실의 시도도 물론 엄청나게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하고 부풀리고 번서폰을 잔뜩 대서 미화한 이야기일 것이다. 상실의 시들은 젊은 것만 잃어봤다. 아닌 척하지만 나는 특별하다고 굳건히 믿고 내 욕망이라는 정당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소설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이다. 이렇게 하루키를 엄청 좋아하면서도 나는 그의 소설 중에서 대부분이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 온갖 상징과 비유를 힘겹게 풀어내면 뭔가 대단한 통찰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의 대담집이나 수상소감, 하루키의 이미지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인지, 한편 운동권에 적대적이었던 한 우파 성향 선진은 하루키 따위를 읽을 시간에 니체를 읽으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후일에 나는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메를로 풍티와 니체의 책을 서점에서 몇 장 넘겨보거나 짜샤의 이론에 따라 재미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로 덮었다. 현상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전혀 모르지만 그걸 공부하면 알았을지도 모를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별로 아쉽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세상 이치에 통달한 심오한 철학자처럼 골든대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트와이스의 나연 정연 사나보다 어린 여성이들이었다. 이거야말로 심오한 인생의 진실 같기도 하다. 여하튼 나는 하루키에 대한 세상 인심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루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앞에서 하루키가 쓰는 책이라면 팬티 개는 법이다 뭐든 읽을 것 같다고 언급했지만 나는 그가 무언가를 묘사하고 비교하는 방식들이 좋다. 게다가 그의 글을 정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그만의 방식으로 재미가 있다. 내가 아는 비틀의 좋아하는 방법이 대충 펼쳤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다니. 대충 펼쳤는데 내가 하는 비틀스의 예스터데이의 일본어로 그것도 간사이 사투리로 간사를 붙인 인간은 기타로 한 사람뿐이 밖에 없다. 그는 목이 헐 때면 고쳐할 큰 소리를 건너려버렸다. 어제는 내일을 그저께고 그저께의 내일이라네. 대충 펼쳐진 이런 구절이 나오다니. 너무 열심히 웃기려는 유머는 썰렁한데 시큰둥하게 툭 던지는 유머는 딱 내 취향이다. 비범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키는 이렇게 내 취향을 들어 내가 좋아하는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작품의 전체 주제와 상관없이 그의 소설을 이루는 부분들은 그의 취향을 드러낸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초기 작품들이 더욱 그렇다. 잡지도 아니고 소설에 대해 이런 이유로 좋아하다니 말이 나고 좋아하는 작가들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다 보니 수다스러워지는 것 같다. 세상에 평생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키 소설을 읽어온 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속 시원한 한 말인가? 메타포? 하루키는 한 발 더 나가서 머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글로 써봐야 별 의미가 없다. 쓰는 사람도 잘 몰라야 그 막연하고 종합적인 이야기를 독자 역시 막연하고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는 정문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가수면 상태에서 끝없이 지속되는 꿈을 하폭에 옮기는 것이다. 내가 이 작가의 글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대해서 나 자신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 없는 부분들을 작가 본인이 씩 웃으면서 말해주는 느낌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어서 신임원의 한낮, 노르웨이 숲이 실린 비틀스의 러브 소울 앨범에 나온 나만의 기억이 있다. 중3이 된 나는 더 빡빡해진 학교 분위기가 싫었고 음악을 들을 때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음악 비틀스 나는 전축이 없었고 용돈도 별로 없었고 혹시 돈이 있더라도 당시에 레코드가 있어 뭐 이렇게 그런 오래간 팝송. 나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신임은 들더라. 집이 아무도 없고 나로도 나무로 된 마루에는 작은 전축이 있었다. 말수 적은 그분은 내가 들고 간 120원짜리 돈을 아끼려고 항상 120원짜리만 썼다. 공테이프를 오디오에 넣고 턴테이블에 앨범을 놓았다. 이상하게 그때 들은 음악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한낮의 분위기만
난다. 분위기. 앨범이 끝나자 조선조선 테이프를 챙긴 나는 고맙습니다 고 인사하고, 글쎄 내게 있어서 비틀스의 러브 소울은 왠지 그 신이문의 한낮으로 충분했다. 책과 음악과 책. 내 청소년기에는 음악과 책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요약하면 근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부가 서가셨다며 교단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1979년이었구나. 그로부터 한참 동안에 우리는 웃고 떠들면 하늘 같은 분위기에서 긴장한 채 등교를 해야 했다. 6학년이 되니까 새도통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실 때마다 강학원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했다. 중학교도 별다른 것이 없었다. 매주 애국 조회를 했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도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회 헌정을 외워야 했는데, 1979년? 정수라는 대한민국 조국을 감격이 찬 톤으로 불러댔고, 가요 앨범에는 건전가요가 꼭 들어가였다. 그런 시절에 접하던 먼 나라의 책과 음악들은 지금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거기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자유, 평등, 다양성, 관용, 개인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현실 속에 살아 있었다. 중고생 시절에 내내 비틀스를 비롯한 60, 70년대 락 음악에 빠져 있었던 이유도 같다. 경험원과 강화문점은 1981년에 문을 열었고, 그것은 내게 신정거도 같은 것이었다. 등등해서 얼마 전 이태원에 있는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 갔다가 음악 잡지 롤링스톤 일본 소설가 후쿠에서 생각해보는 묘한 일이다. 일본 지방 도시에서 자란 후쿠다 무라카미 류와 전두환 시대의 서울에서 자란 내가 공통적으로 우드스톡 비트스의 미국 침공에 향수를 느낀다니. 문화의 힘이란 무시무시하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머리와 가슴은 미국과 영국에 가 있었던 것이다. 문화적인 식민적인 뭐니 할지 모르지만 더 매력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가슴이 뛰는 것을 매료되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때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이제 더 이상 록을 열심히 듣지 않으면서도 록 음악에 관한 책은 아직도 찾아서 읽곤 한다. 락 음악. 대학 졸업 앨범 3권쯤을 합보는 것 같은. 나는 중1 때 마이클 잭슨에 빠지면서 팝 음악에 입문. 한참 팝에 빠지기도 하고, 전전 녹음한 테이프가 쌓이기 시작해서 나는 노트에 테이블 수록곡을 정리하기도 했다. 음악을 이렇게 심취했군요. 방구석에서 라디오만 끼고 있던 것이라 머리가 굵어지자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과 건전가요가 끝났구나. 그런 시대가 근대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독재 정권 말기에 접어들었을 때 였다라는 거네요.